네, 여러분 OX 문제풀이 강의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 OT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0번입니다. 1번도 아니고 0번. 왜 0번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범위, 여러분들이 뭐 그 하프 강의를 듣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본 강의를 듣고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오늘 배웠던 범위만큼 반드시 혼자 먼저 조용히 앉아서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본다거나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거 없이 그냥 해설 강의만 듣겠다. 효율성이 100에서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시간은 똑같이 들어가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동 중에 뭐 지하철을 간다거나 또는 지하철을 탔다거나 버스를 타가지고 이동 중에 기본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프 강의 듣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FM대로 문제 인풋 강의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하나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혼자 앉아서 그 범위만큼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거나 해설을 보시라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요. 역시나 문제풀이 강의도 한 22강에서 23강 정도 할 거고 매주 2강씩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만 아마 OX 문제집 때문에 아마 1강 정도씩만 올라갈 거라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하프 강의는 20강인데 왜 22강에서 23강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면 우리 OX 문제풀이 문제집을 보시면 뒤쪽에 사례형 문제만 좀 따로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강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압축 강의와 진도를 맞춰서 저도 똑같이 그날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체 문제를 다 같이 풀진 않고 중요 지문들 위주로 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강의는 진도 관계 성향이 높기 때문에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제가 이제 다 풀지도 않고 중요 문제만 풀지만 그 문제 자체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나 하프 강의도 그렇고 OX 문제도 그렇고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이 혼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일단 빨라요. 물론 이제 내가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내용 자체를 모르면 당연히 강의를 들어야죠. 근데 내용을 한번 알았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혼자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1시간 동안 내가 공부했다. 그걸 강의로 들으려면 6강, 7강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OX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자 풀고 해설로 이해가 되면은 강의를 안 들어도 될 만큼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뭐 굳이 제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의를 다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도 다루지 않고 해설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카페에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수강생으로서도 당연히 권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하나의 서비스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밑에 해설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질문을 올린다거나 또는 기본서도 찾아보지도 않고 또 강의도 안 들어보고 막 올리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카페를 보시면 우리 카페는 질문 자체는 생각보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질문을 많이 안 받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설명을 해준 건 맞지만 수험생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면 안 할수록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의문을 갖지 않을 만큼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궁금한 게 좀 덜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잘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그 질문을 자주 올리시는 그 수험생분들이 그 특정돼 있긴 합니다. 우리 카페 보시면.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질문을 정말 잘하세요. 내가 이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좀 더 쉽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수험생분들이 있고 아니 너무 당연한데 이건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알 건데 질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글을 보면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수의 학생들이 또 보고 있고 뭐 그걸 눈치 보고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리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부를 하려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이건 무조건 공부예요. 문제 무조건 풀어야 돼요. 문제 풀고 나서 질문을 올리기 전에 혹시 이거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가?
왜냐면 기본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그것도 경험이고 공부고 이게 쌓여서 머리에 기억이 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찾지도 않고 강의도 안 보고 무조건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질문도 구체적이지도 않아. 이거 왜죠? 이거 뭐죠? 헷갈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OT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것 중에 하나죠. OX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과 사지선다, 오지선다, 실제 시험 지문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라는 질문 항상 많이들 해주시는데 공부 초반에는 OX 지문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확신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지문, 즉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면은 1, 2, 3, 4번 지문을 전부 다 하나의 집중도를 똑같이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지선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 문제에서 1, 2, 3, 4 중에 틀린 걸 고르시오. 자, 1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순서대로 보겠죠? 강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풀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1번에서 답이 나왔네? 그러면 1번이 틀렸고 2, 3, 4가 맞았다는 거죠. 그럼 1번이 왜 틀렸는지는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2, 3, 4는 하나씩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맞은 거 틀린 거를 고르냐 뭐 문제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게 공부했을 때는 지금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OX 문제 지문 어때요? 지문 하나하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았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OX에 따라서 공부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집중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지문에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지선다보다는 OX 문제집이 지금 단계에선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지선다 문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에 한 가지 논점이라든가 한 단원 논점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1번은 1단원 논점인데 2번은 6단원 논점이고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OX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단원별, 논점별 지문들을 파트로 나눠 놔가지고 그 파트 안에서 그 지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논점이 OX가 뭐 때문에 갈리는지를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공부해야지 훨씬 결론 남기에 도움이 됩니다. 사지선다로 가게 되면 1단원 같다 6단원 같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단계에서 헷갈려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연습은 지금 단계에서 완벽하게 OX를 암기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사지선다 형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객관식 시험 너무 많이 쳐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아니 근데 OX 문제집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지선다 형식 같은 거 실제 시험에서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아니 사지선다 문제 안 풀어봤습니까?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 형식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1단원 나왔다, 6단원 나왔다 이런 형식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거는 파이널 모의고사라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3년치 기출문제 풀 때 그때 연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사지선다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물론 이건 약간 좀 성향의 차이긴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나는 죽어도 OX 문제집이 눈에 안 들어오고 나는 무조건 사지선다로 해야 된다. 그럼 사지선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조건 100% 국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나의 선생님의 참고 사안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책을 선택할 때 참고를 해라 라고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OX 문제집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행정은 의이고요.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만 한다. 말도 안 되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실질적 행정, 형식적 행정 둘 다 행정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작년에 이 해설을 좀 더 제가 이거보다 좀 간단하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같이 풀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 행정심판의 재결, 대통령령의 재결, 통고 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자, 형식적은 뭐였어요? 어느 소속 공무원이 그 일을 했냐, 그게 형식이라면 실질은 그 공무원이 무슨 업무를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15년도 7급 문제에서만 이렇게 나왔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는 뭐예요? 통치행위죠. 통치행위 자체는 그 자체의 독특한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지 그거를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굳이 따져보자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넘어가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은 뭐예요? 사법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적 행정이자 실질적인 사법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령 제정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통고처분. 통고처분도 우리가 뒷단원에서 배웠었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강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자 실질적 의미에는 사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냐 아니냐만 구분하면 되는데 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니었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럼 집회 금지 통고 일반 법관의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어떤 행정행위로서 했던 행위 자체가 행정 서비스 안에 들어간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뭔지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나와 있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어디 소속 누가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그 일을 했느냐. 실질적은 어떤 서비스를 했느냐. 행정 서비스냐, 입법이냐, 아니면 사법이냐. 이것만 구분해서 잘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논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다음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돈을 줬던 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안 된다 했기 때문에 X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 이거 키워드가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 된다 안 된다? 된다. 오고요. 대통령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게 처음에 원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헌재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오죠. 앞에서 봤던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12쪽입니다. 자, 사면 나왔으면 일단 뭐예요? 통치행위 인정, 사법심사 대상 안 된다. 바로 나옵니다. 그쵸? 이런 거는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사면 키워드 위주로 딱딱 가서 결론 잡아가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지금 그렇게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문장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키워드 위주로 쭉쭉 하고 대신에 마지막 뭐에 예외가 된다 이런 거에서 약간 그 낚시성을 잘 구분할 필요도 있다는 것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파병 결정 키워드 나오죠? 바로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O.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3페이지 12번입니다.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서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되 여기까지 맞죠? 그 판단은 오로지 누가 한다? 사법부 법원에서만 한다. 너무 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원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애들만 맞추면 1단원 논점들은 쉽게 다 맞추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14페이지 행정법의 지도권리 1번입니다. 법치행정 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사실 이건 하나의 개념 문제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따로 이런 문장이 있지는 않고 자주 나오지도 않고 7급에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라는 것만 잘 구분하면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법치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형식적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될까요? 형식적은 약간 그 대충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서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고 실질적인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공부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가 더 진지하고 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당연히 형식보다 실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치행정 원리는 과거에는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만 지키면 됐지만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치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는 것까지 하나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고 있다. 과거는 형식에서. 이게 하나의 그 개념 문제인데 이렇게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형식과 실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에서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15페이지고요. 1-1번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헌법만 물어봤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었어요. 근데 헌법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 이 추상적 때문에 약간 고민할 수는 있는데 결론은 추상적인 기본권 역시도 하나의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했다거나 많이 했던 학생들은 어떤 개념이랑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가 기본서 367페이지 행정소송 쪽에서 원고적격을 보면요. 우리 원고적격이 뭐예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상 이익에서 그 법률에 당연히 헌법 자체는 법률상 이익에 법률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환경권과 같은 추상적인 기본권의 침해,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법률상 이익에 약간 직접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문제랑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거지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요? 행정법의 법원, 근원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고 법원은 훨씬 더 넓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기본권 규정 자체도 당연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상관없이 행정법의 법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포지션이 어디 죽는지 잘 구분하라고 했었죠. 국제법 이렇게 중요하고 자주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다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 하나의 기구 간에 어떤 협약을 맺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반드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법 절차까지 한다.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고 밑에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되어서 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포지션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서. 키워드 나왔죠? 이거 국제법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O가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된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게 되면은 신법 우선의 법칙, 특별법 우선의 법칙 또는 이제 법률이랑 밑에 그 조례다. 그럴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으로 해결한다고 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고요. 다음, 학교 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 여기까지는 되게 생소하고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뒤에 뭐라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지자체의 조례는 조례랑 그 뒤에 94년도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국제법이랑 서로 붙었네요. 누가 더 높아요? 조례보다는 법령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지기 때문에 그 조례는 효력이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기 때문에 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법령,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인은 이러한 국제법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의 근거로 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OX 문제는 금방 끝납니다. 자, 17페이지 8번입니다. 국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행정선례법. 자, 행정선례법이 뭐였어요? 관습법의 종류 중에 하나였죠. 불문법원 중에 관습법원 중에 행정선례법과 민중관습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선례법이었고 이거는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의 근거 조항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음 8번.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아까 우리 봤죠? 어떤 조건만 맞으면 행정선례법으로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 없다? 인정하고 있다. 근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12번.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자, 동종사건이에요. 해당 사건이 아니라 동종사건일 때는 대법원 판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판례와 다른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헌재에 의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한다라고 해서 법원으로 성격 가진다. 그죠? 이거 봤죠? 결론은 무조건 기속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까지 가는 하나의 법률 해석은
기소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문제까지도 나왔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역할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봤던 논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18페이지 행정법의 효력입니다. 자, 1번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했죠. 그죠? 그 1, 2, 3, 5 기억나시죠? 여기 밑에 그게 바로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법령 등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때 그대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페이지에 3-1번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며칠?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이 20일이 아니라 30일이 뭐라 했어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 등은 특별히 긴급히 시행해야 될 사유가 없다면 30일, 20일, 30일 구분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1번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 바로 이거죠.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죠. 예신송공 기억나시죠? 그 문제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진정 소급을 봤다면 이제 부진정 소급이 나올 차례가 되겠죠. 5-1번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이 됐으면 진정소급표지만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부진정이죠. 부진정일 때는 원칙적으로 소급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2번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율이 인상이 됐답니다. 자, 소득세법 나왔다. 그럼 일단 부진정 소급표로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소급적 박탈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5-3번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각각의 원칙과 예외들만 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순서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 22페이지의 7-1번입니다.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시랑 처분시 중에 뭐가 원칙이다? 처분시가 원칙이다. 바로 이거고요. 다음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처분 당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영업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허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원칙으로 봤을 때는 처분시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겠죠. 근데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가지고 중간에 개정이 바뀌었다면 그건 예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신청시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처분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3쪽 8-1번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왔습니다. 방금 내가 신청하고 처분이었다면 이제 제재 처분으로 넘어왔어요. 그럴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했을 시점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이 변경이 됐는데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이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헷갈리기 때문에 국민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이전의 법령을 적용해서 지금은 위반 행위도 아닌데
처벌을 해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8-3번 경과 규정 등의 특별한 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법령에 틀렸죠. 이거는 제재 처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물론 이 지문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문만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신청했을 때 처분하는 거냐 아니면 제재적 처분이냐.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사지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에서 다음 제재 처분과 관련된 규정 중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를 묶어놓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지문만 봤을 때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그대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개정 후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발생한 사항이 있을 때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8-4번 똑같은 내용이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법령이 어떻게 했어요?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하게 개정됐을 때는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맞지만 불리하게 개정됐을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하나씩 전제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경과 규정 등이 없을 때 경과 규정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면 그 경과 규정이 뭐냐면 이 법이 오늘부터 시행하지만 과거에 있던 행위는 특별히 돌아가서 적용시킨다 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런 그걸 바로 경과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다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규정 따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9-1번 이제 장애급여 나왔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처분시가 아니라 그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을 때다. 그 내용들이 요거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따로 읽어볼 필요가 없을 만큼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읽어보시고 지금 이미 문제를 다 풀고 왔지 않습니까?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행정법 일반 원칙 25페이지로 갑니다. 법치행정 원칙 1번, 1-5번 볼게요. 자, 법률의 우위 원칙은 행정의 법률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성격인 반면에,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의 우위 원칙이랑 법률의 유보 원칙 중에서 누가 더 적극적이라 했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적극적이라 했어요.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그것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 되게 소극적이라면 법률 유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근거를 해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라는 그 개념 문제가 바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6페이지 2-1번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법률 우위랑 법률 유보랑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고 있었죠. 법률 우위는 싹 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불문법까지 이따가도 비교할 거예요. 자, 법률 우위 원칙은 침해적 행정만 적용된다? 아니죠. 불문한다 했습니다. 침해적이든 수익적이든 전부 다 법률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법률 우위 원칙이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 자,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조직 규범은 당연히 필요하고 조직 플러스 액션, 작용 규범을 실질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라고 하는 경우 그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이나 관습법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법률 우위의 원칙이랑 비교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30페이지, 31페이지 기본서에서 다 같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9번. 중요사항 유보설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규율 용도에 따라서 설명하는 이론이며 이에 따라 각 행정부분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돼야 된다. 법률에 유보돼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법률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이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중요사항 유보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제가 빨리 끝내드리려고 또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맞는 말이죠? 자, TV 수신료 금액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 수신료 징수 업무는 반드시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요. 자, 13번 29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 보좌 인력, 월급을 주는 인력, 당연히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고요. 자, 평등의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30페이지 1-1번입니다. 자, 평등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그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차별해도 된다는 거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또는 개전의 반성하고 있는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 요구를 했는데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아니면 또 기관의 대표냐 아니면 임원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 액수 차등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비례 원칙 33쪽입니다. 1-1번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2번 1-2번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은 각각 규제의 원칙과 행정지도의 원칙으로 비례 원칙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이 전부 다 비례 원칙이 그 규정 내용에 다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비례 원칙은 침해 행정이냐 급부 행정이냐 따지지 않고 전 영역에 적용된다. 너무 쉽죠, 이런 것들은. 자, 34쪽에 3번입니다. 위법한 건물이 있는데 개수명령, 이거 이렇게 수정하세요, 고치세요 라고 개수명령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철거명령, 다 쓸어버리는 철거명령을 했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하죠. 그 중에서도 적필상 중에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 뭐예요?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적필상을 구분하는 거지, 그냥 여기는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만 결론으로 나오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자, 4번도 아까 우리 봤던 내용이죠.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것도 비례 원칙 중에 하나죠. 가스총을 사용할 때도 문제, 가스총을 사용하는 건 오케이. 근데 눈에다가 가스총을 직접 쏠 거냐 아니면은 팔이나 다리 쪽을 쏠 거냐, 이런 게 바로 이제 비례 원칙으로 하나의 그 규율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운전 있죠? 거기서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44조 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순히 음주 전과자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는 비례 원칙이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몇 년 사이에 2회를 저질렀는지, 몇 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몇 번 했는지, 또는 이게 과거에 음주 정지 수준이었냐 취소 수준이,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동일하게 처벌한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 반하는 거지, 그 음주운전자도 그 전과로 포함한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35쪽에 7번입니다. 자, 원고가 단지 1회 훈령 위반해서 요정 출입, 이런 건 이제 키워드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것만으로 파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한다. 봤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아까 봤었죠? 이것도 단순히 유해 매체물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7일에서 8일 정도만 지났는데 그걸 안 지켰다고 과태료 700만, 과징금이네요. 과징금 700만 원 무거. 너무했다 안 했다? 너무했다라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여기서 재량권 일탈했냐 남용했냐, 이거를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논점인 거예요. 자, 마지막 36페이지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이것도 같이 봤던 딱 그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처음에 과거에는 생년월일을 잘못 써가지고 36년 동안 근무를 해왔다가 정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정년 연장 신청하는 거,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성실 의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여기 반한다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고요. 자, 세무조사도 원래 목적에 맞게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목적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했고 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초로 그 후속 처분인 과세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신의 측에 반하냐 안 반하냐 그 부분만 할 줄 아시면 이 부분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 30여 분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문제 먼저 푸시고 나서 강의 보시는 거 맞죠? 그죠? 반드시 문제 먼저 푸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봤다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 부분 인풋도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인풋 공부도 같이 했고 또 아웃풋까지 같이 했으면 반드시 복습까지 자기 전에 꼭 복습까지도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 실제로 보시면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복습은. 그죠? 그 15분, 20분이 쌓여서 합격의 당락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오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힘들다고 복습 15분, 20분을 내일 주말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역경을 부딪히고 이겨내야지 여러분들이 한 발짝, 두 발짝 합격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